유튜브 등 현대 미디어에 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지상파 방송 등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라는 건데, 발전 못하고 사라질 수도 물론 있죠. 근데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는 건 원래 주파수를 활용한 아무나 볼 수 있는 수상기만 있으면 또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원래 뜻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그 지상파라는 것의 그 커뮤니케이션 형식 자체가 이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게 된 거죠. 예. 누구나 다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이 그걸 대체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상파라는 형식은 아마 아주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대신 그러면 지상파라는 형식이 뭐냐? 텔레비전이라는 수상기를 통해서 또는 라디오라고 하는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어떤 매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효용은 사실은 약하지만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가 너무나 이렇게 분화가 일어나고 너무 쪼개지면 실제로 그 공동의 것이 없다라는 데 대해서 느껴지는 절망감이나 뭔가 좌절감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통으로 뭔가 찾아드는 영역들이 생겨나야 돼요. 물론 요즘은 그걸 네이버가 대신하고 있는데, 예. 근데 네이버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식의 것들을 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고정회사, 플랫폼이라고 그러지만 뭔가를 노출을 해서 상위로 노출시켜주는 그런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포괄적인 대상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위한 매체의 존재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공영방송을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공영방송은 살려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 살려두는 게. 수신료는 그래도 내주는 게 좋습니다. 잘 쓰는지 감시는 해야 되지만 그래야 광고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말 그대로 국뽕 콘텐츠 이런 것처럼 막 좋아요 이거에만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프로페셔널한 노력을 하는 데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한 번 사라지면 다시 생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지상파로 대표는 대체로 공영방송 계열인데 이런 계열들은 공적인 목적을 통해서라도 일부러 살려두고 더 잘하도록 만들고 자극 주고 격려하고 이럴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공적 성격을 지닌 좀 더 대중적인 매체는 앞으로도 필요는 계속 있을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든 아마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의도적 거짓 기사를 쓴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짜뉴스 처벌법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뉴스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처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헌법 체계 속에는 이른바 언론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가 함부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금기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건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가짜뉴스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은 100%에서 99%는 진짜인데 1%가 허위가 들어갔으면 오염된 물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99는 괜찮은 거라고 봐야 될지 판단의 그 근거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의도성과 거짓을 둘 다 입증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의 명예훼손 법령이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형법상의 명예훼손도 있어서요. 의도적으로 매체를 활용해서 거짓을 유포한 경우, 물론 의도적으로 진짜로 유포한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사생활에 관련된 거고요. 의도적으로 거짓을 유포해서 명예를 선저히 훼손한 경우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벌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형사적건으로 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조사해서 재판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의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는 게 바로 언론중재위원회라는데요.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데인데 언론중재위원회는 뭔가 이렇게 그 이의제기가 들어가면 이의제기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사자를 불러놓고 언론사랑 그 문제 있다라고 고발한 사람을 불러놓고 중재를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게 비교적 빨리 쉽게 해결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얘기를 작년 재작년에 한참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언론중재위원회가 그걸 좀 더 빨리 판단해서 좀 큰 문제가 있으면 좀 더 강하게 그것도 이제 뭐 처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벌금을 세게 물릴 수 있는 정도, 보상을 세게 할 수 있는 정도로 해보자라고 얘기한 건데 그것조차도 언론의 반대로 막힌 거잖아요.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언론을 전공하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이제는 좀 언론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강하게 물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 안 받으려고 한 거예요. 정치화돼 버렸죠. 그게 마치 언론을 탄압하는 수단인 것처럼. 근데 피해자는 정말로 많이 생기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편을 좀 현실화시키는 것, 이건 필요하다. 네, 관련된 논의는 더 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MZ세대와의 소통 또는 자녀와의 소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 유튜브를 자주 보는 20대 대학생이 자녀이신 거 없죠? 예. 본인은 아니시고요. 예. 쉽지 않죠. 저는 그냥 혼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혼내거나 뭐 이렇게 윽박 지르거나 되게 부정적인 시야로 봐주는 것 자체를 일단은 안 하려고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들의 독자성을 인정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세대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연령대가 있어요. 사춘기 때부터 해서 이제 20대 중반 정도까지. 여기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는 사실은 많은 정신이 좋습니다. 네. 왜? 독립하려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가. 네. 모든 자녀들이 벗어나고 싶어 하는 시기예요. 네.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미워서 벗어나게 하지 않고 벗어나고 싶은데 잘 가 라고 보내주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필요해요. 심리적인 작업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게 일단 우선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 대 성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독자적인 개인 대 개인으로서. 다만 가족이라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동일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반지성과의 소통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소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반지성이 생긴 건 소통으로 풀려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심각한 반지성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설득하려고 하거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러지 마요. 그럼 스스로가 반지성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예. 이 소통은 다르게 돼야 돼요. 예. 이를테면 사회에서요, 기본적으로 반지성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구의 일정수가 언제나 있습니다. 원래. 예. 퍼센트 이상으로 언제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종교적 배경이 있어서라든가, 몸이 좀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라든가, 상처를 입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는 빈곤해서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사회 구조가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거지, 개인이 소통으로 풀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반지성적 태도를 이미 넘어갔다 싶으면 거리를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너무 냉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대부분은 심각한 반지성적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거는 뭐가 상처가 있거나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을 해보려고 하는 다른 방식으로 모드 체인지를 하면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같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뭔가 그가 직접적으로 반지성적 태도가 나오는 분야를 제외하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건 이유가 있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니까. 모드 체인지를 하는 방식으로 보통은 대하시는 게 맞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 국민 통합이 강조되는 시대에 언론과 민이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을 가라앉히는 것 같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국민 통합이라는 말은 오용되는 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까 커뮤니케이션 얘기했지만 커뮤니케이션 사실 생각이 같아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소통에 있어서는. 국민 통합도 이거예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같이 생각할 게 뭔지는 같이 생각해야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화제는 비슷해야 해법은 다르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그 테이블에 올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교육 문제, 기후위기 문제, 그렇죠? 혐오의 문제, 뭐 차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생각은 달라도 같이 논의해 볼 만한 주제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저는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비판할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통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자꾸 갈라치는 화제를 만든다라면 그건 문제이는 거죠. 화제는 공통화제를 만들었는데 입장을 달리한다. 그걸 갈라치기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 갈등의 문제는 중요해.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올려보자. 라면서 실제로는 예를 들면은 특정 한쪽으로 막 갈라치기를 하는 화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건 문제지만 실제로 올려보자.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진짜로 이 남녀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남녀 갈등의 심각한 문제 원인은 뭘까라는 거. 이 얘기를 올리고 그게 한쪽에서는 페미니즘의 문제 때문이야.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남성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태도의 문제 때문이야. 다 가능한 얘기예요. 필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100% 맞는 답은 누구도 없거든요. 그 얘기는 일부만 접고 들어보면 타당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부터 이제 줄여나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좋은 토론인 건데요. 바로 이 언론이 국민을 갈라치는 방식이라는 게 해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 그거는 국민 갈라치기가 아니다. 다만 통합을 지향하면서 같이 논의할 거리들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 또는 같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비판받을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언론들이 있다면 이게 뭐 미약한 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적극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댓글로 뭐라고 하든 아니면 댓글로 뭐라고 하려면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일부러 아까 제가 관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부러 어그로 끌려고 이렇게 갈라치기 기사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언론사들은 이제 안 봐주는 것이 맞긴 하죠. 하지만 책임 있는 언론들에서 좀 그런 방법론이 잘못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고 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해주고 비평해주고 이래야겠죠. 기성 언론과 대한 언론들이 좀 더 사실을 추구하고 정제된 언어를 쓸 수 있도록 개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지난 4년간 굉장히 고민해오고 여러 가지로 주장해왔던 부분인데요. 요즘 대한 언론 가지고 일어난 사태들을 보십시오. 이게 소위 말하는 진보 쪽이건 보수 쪽이건 간에 다 돈 가지고 문제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주더라도 너무 빨리 많이 주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지켜보세요. 오랫동안. 특정 인물이 됐건 새로 만들어진 언론이 됐건 간에 그걸 오래 지켜본 결과로 이거 믿을만해.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배신 때리는 상황이 올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난 믿을래라는 확신이 들 때 믿으세요. 그 전에 내가 원하는 얘기 해주고 뭔가 내 정서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해서 확 믿고 와 열렬하게 하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망하십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시스템화되지 않은 언론이 기존 언론이 강한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는 망하더라도 쉽게 안 망해요. 근데 대한 언론들은 시스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있을 때 또 이상한 사람 끼어들었을 때 돈 문제 끼어서 금방 망합니다. 되게 허술해요. 그 개개인들은 괜찮은 사람들일 수 있어도 시스템화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지켜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추천하는 이유가요. 이건 오래됐어요. 10년 이상 됐습니다. 10년 이상 후원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광고 안 받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내용도 있고 약간 부족한 내용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 시스템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게 명확해.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지원해줄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셜록 같은데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마음을 완전히 정하지 못했는데, 근데 작은 언론이지만 비교적 잘하고 있고, 비교적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데들은 지켜보면서 약간씩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가면 됩니다. 기성의 언론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자신을 열어놓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찾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나마 공영 미디어라든가 지상파들은 그게 먹히거든요. 이렇게 비판하면 약간 먹히기도 하고 약간 뭔가 말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상업 미디어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해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는 더 많은 관심 가지고 더 예를 들면 냉소해가지고 공영방송 필요 없다고 집어던지고 이러면 외로 망하거든요. 그래서 기성 언론 가운데는 좀 더 공영성, 뭔가 시민이 참여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데는 비판하면서도 지속적인 애정을 유지해 주시고 나머지 대한 언론 가운데는 길게 보고 믿음을 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언론의 이기심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롭게 작동하고 있는 사례나 인물 소개해 주신다면 이러면 바로 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손석희의 뉴스룸.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손석희 사장이 JTBC에서 뉴스룸을 했기 때문에 태블릿 PC 보도가 이루어졌고 그 때문에 촛불 시위가 만들어졌고 그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고 그 때문에 우리 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우리의 반성의 기회를 가졌던 거거든요. 물론 이거 가지고 여전히 안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제가 왜 이기심의 사례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잘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태블릿 PC 보도는. 제일 뛰어난 언론이 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막 세상을 바꾸겠다, 막 엄청나 이게 아니라 특종. 사실은 원래 그게 한겨레로 갈 뻔했습니다. 태블릿 PC 보도가. 한겨레에서 사실 먼저 입수했기도 했고 그 관련된 사실을. 그리고 그 전에 TV조선이 일부 보도하기도 했었고요. TV조선, 한겨레 다 지상 이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다 그걸 물고 매달렸을까? 섹시하거든요. 대통령이 비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터뜨릴까가 이념적인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한겨레 같은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TV조선이나 조선일보 같은 데는 박근혜 정부가 조선일보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같은 보수인데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뭔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유는 다 달라.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이기심을 갖고 그걸 뒤집어 보고 막 파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터뜨려진 거죠. 이 각자가 출발 당시에 이기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배척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묘하게 어우러져서 결국은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거거든요. 손석희 사장도 원래 되게 MBC 출신이시기도 하고, 원래 그런 것 은근히 되게 선정적인 거 되게 좋아하세요. KBS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KBS 같았으면 자 일단 조심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확인 좀 해보자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많은 언론들이 막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터뜨리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감으로 터뜨리는 경우도 많고요. 일단 터뜨려놓고 책임져 보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쫄렸을 거예요, 마음이. 정부하고 상대하는데. 그죠? 근데 그 뒤로 계속 제보 들어오고 워낙 든든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다행히 다른 언론들이 달라붙었고 사람들이 지지해 주니까 힘을 받아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바꾼 겁니다. 이런 게 실제로 물론 좋은 의도도 있었지만 이기적인 의도가 같이 깔려 있었는데 그 결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여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해요. 이게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예전에 중앙일보나 동아일보가 있었던 박종철 열사 그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언론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가끔씩 자신이 한 이 이기심이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들 가지고. 그리고 그 기억으로 언론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또 언론이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언젠가는. 필요할 때. 근데 그 결과가 반드시 의도해서 나온 결과는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이기심을 가지고 하도록 일단은 놔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언론 자유의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비판은 해줘야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TV 안에서 이제 주로 보던 사람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뭐 뭔가를 다 알아서 다 가르쳐 드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생각의 씨앗을 던져드리면 이 씨앗이 여러분들 안에서 씨로 크고 콩나물로 자라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이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